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계시는데도 몸이 영 개운하지 않고 오히려 살이 더 찌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건강에 좋다고 해서 지방 섭취를 늘렸는데 소화가 안 되고 몸이 무거워진 경험은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지방에 대한 상식 중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그리고 정말로 지방 섭취가 과할 때 우리 몸이 보내는 진짜 신호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징후 중 처음 4가지는 많은 분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오해에 가까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가 바로 우리 몸이 진짜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면 식습관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훨씬 명확해지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당연히 사실이라고 여기시는 첫 번째 오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찐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이 틀렸다고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지방은 칼로리가 높으니까 당연히 살이 찐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방은 같은 양의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2배 이상의 열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방을 많이 먹으면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고, 그러면 살이 찌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실제로 지방을 저장하게 만드는 것은 칼로리 자체가 아니라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저장 호르몬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할까요?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고 남는 것은 지방으로 전환되어 저장됩니다. 반면에 지방을 섭취하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방은 인슐린 분비를 거의 자극하지 않습니다. 지방만 단독으로 섭취했을 때는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고 따라서 인슐린도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저장 모드가 아니라 오히려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는 연소 모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 자체가 체중 증가의 주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많이 섭취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탄수화물이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인슐린이 분비된 상태에서 지방까지 함께 들어오면 그때는 둘 다 저장되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고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흔히 말하는 패스트푸드나 튀긴 음식, 달콤한 디저트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빵에 버터를 듬뿍 바르고 감자튀김에 탄산음료를 곁들이고 케이크 위에 생크림을 올려 먹는 식이죠. 이런 조합이 진짜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것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해도 더 많은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혈당이 조절됩니다.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그만큼 지방 저장도 더 많이 일어나고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기 쉽고 공복 상태를 견디기가 더 힘들어서 자꾸 군것질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체중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체중 증가의 진짜 원인은 지방 자체가 아니라 탄수화물 과다 섭취와 그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지방만 따로 놓고 보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탄수화물과 함께 과하게 섭취하면 안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히 알려진 오해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나른하고 졸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명절에 배불리 먹고 나면 꼼짝도 하기 싫고 소파에 누워 잠이 쏟아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칠면조 요리를 많이 먹는 서양에서는 칠면조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 때문에 졸린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트립토판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칠면조를 먹으면 졸리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식후 피로감의 주된 원인은 지방도 아니고 트립토판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과식과 탄수화물입니다. 명절 음식을 떠올려 보십시오. 밥, 떡, 전, 잡채, 식혜 등 탄수화물이 가득합니다. 여기에 양도 평소보다 훨씬 많이 드시게 됩니다.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으면 혈당이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혈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혈당을 중성지방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 전환 과정에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게다가 대량의 음식을 소화하는 것 자체도 우리 몸에 큰 부담을 줍니다. 음식물을 분해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화와 대사에 에너지가 집중되다 보니 다른 활동에 쓸 힘이 부족해져서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한 분들은 명절처럼 과식하지 않아도 일반 식사 후에 피로감을 자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밥 한 공기와 반찬을 먹었을 뿐인데 식곤증이 몰려온다면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사량을 조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방을 덜 먹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오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심장 건강에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가장 널리 퍼진 믿음 중 하나일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병의 주범이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달걀 노른자를 피하고 고기의 기름 부위를 잘라내고 버터 대신 마가린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의 실제 위험 요인은 지방 섭취 자체보다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 염증이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관 내벽에 손상이 생기기 쉽고 이런 손상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동맥경화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의 주된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물론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지방의 품질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지방은 소위 식물성 기름이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면 뭔가 건강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 이 기름들은 야채에서 짜낸 것이 아닙니다. 콩, 옥수수, 카놀라, 해바라기 씨 같은 곡물이나 씨앗에서 고온 고압의 화학적 공정을 거쳐 추출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이 산화되고 변성되어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지방은 어떤 것일까요? 올리브유처럼 단일 불포 하지방이 풍부한 기름이나 버터, 소기름, 돼지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지방들은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어서 열에 의해 쉽게 변성되지 않고 우리 몸에서도 잘 활용됩니다. 코코넛 오일도 좋은 선택입니다. 물론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도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심장 건강을 위해 모든 지방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품질의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면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심장을 보호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탄수화물과 나쁜 지방이 함께 들어간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번째 오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연결되는 것인데 건강을 위해서는 저지방 식단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왜 문제일까요? 저지방 식품들을 보면 지방을 줄인 대신 맛을 내기 위해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지방 요거트, 저지방 드레싱, 저지방 과자 등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방 함량은 낮지만 당분 함량은 오히려 일반 제품보다 높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식품을 먹으면 인슐린이 더 많이 분비되어 오히려 체중 관리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이 아닌 오해들이었습니다. 지방이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 지방이 피로감을 유발한다. 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킨다.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좋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온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들입니다. 이제부터는 정말로 지방 섭취가 과할 때 나타나는 실제 징후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러니까 실제 징후 중 첫 번째는 설사입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기관은 바로 담낭입니다. 담낭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을 저장하고 농축했다가 우리가 지방을 섭취하면 이를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담즙은 세제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기름진 그릇을 물로만 씻으면 깨끗해지지 않지만 세제를 쓰면 기름기가 싹 빠지죠. 마찬가지로 담즙은 큰 지방 덩어리를 작은 입자로 쪼개서 소화 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담낭에 이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지방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습니다. 분해되지 않은 지방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대장에 도달한 지방은 물의 흡수를 방해하고 장의 움직임을 자극하여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배가 급하게 아프면서 묽은 변을 보신다면 이것이 담낭 기능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징후는 변이 물에 뜨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신 후 변기를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상적인 변은 물에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변이 물 위에 둥둥 뜬다면 이것은 변에 흡수되지 않은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은 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지방 함량이 높은 변은 물에 뜨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담즙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거나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설사만큼 심하지는 않더라도 지방 소화가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 한두 번 그런 것은 괜찮지만 이런 일이 자주 반복된다면 담낭이나 췌장 기능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징후는 트림과 더부룩함입니다. 식사 후에 트림이 자주 나오고 속이 더부룩하며 불편한 느낌이 오래 지속되시나요? 특히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이런 증상이 심해진다면 이것 역시 담낭 기능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즙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지방이 제대로 유화되지 않습니다. 유화란 기름과 물이 잘 섞이도록 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지방 방울이 그대로 남아서 소화가 어려워집니다.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은 위장관에 부담을 주고 이로 인해 가스가 차고 더부룩한 느낌이 생기며 트림이 나오게 됩니다. 소화불량 증상이 지방 섭취 후에 특히 심해진다면 담낭 건강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징후는 오른쪽 어깨 통증입니다. 이것은 조금 의외로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깨가 아픈데 왜 담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 몸에는 연관통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장 기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그 기관이 아닌 다른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담낭의 연관통 부위는 오른쪽 어깨와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른쪽 어깨 위쪽에서 목 방향으로 이어지는 부위, 그리고 오른쪽 견갑골 주변과 견갑골 사이 부위입니다. 등 뒤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 어깨뼈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부위에 원인 모를 통증이나 뻐근함이 있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담낭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이 부위가 아프다면 더욱 담낭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째 징후는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입니다. 이것은 담낭이 실제로 위치한 곳에서 느끼는 직접적인 통증입니다. 담낭은 간의 바로 아래, 오른쪽 갈비뼈가 끝나는 부분 근처에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으로 눌렀을 때 아프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이 부위가 뻐근하거나 쑤신다면 담낭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낭의 담즙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걸쭉하게 정체되어 있거나 담석이 생겼을 경우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이 극심해지면서 구토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급성 담낭염일 수 있어서 응급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런 심한 발작이 오면 담낭 절제술을 받게 되는데 사실 그 전에 관리를 잘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낭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 중 하나는 일시적으로 먹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단식이라고 하면 무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담낭에 문제가 있을 때 음식, 특히 지방을 섭취하면 담낭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먹지 않으면 담낭이 일할 필요가 없으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일시적인 조치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징후, 그러니까 실제 징후 중 6번째는 체중 감량이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탄수화물 식단이나 키토제닉 식단을 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키토 식단의 원리가 지방을 많이 먹어서 지방을 태우는 것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키토제닉 식단에서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한 수단입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크게 줄이면 혈당과 인슐린이 낮아지고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여 케톤체를 만들고 이 케톤체가 포도당 대신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상태를 케토시스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케토시스 상태에서 지방을 태운다고 해서 그 지방이 반드시 내 몸에 저장된 체지방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식단에서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몸은 그 시기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체지방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케톤 측정 막대로 측정하면 케토시스 상태라고 나오지만 실제로는 먹은 지방을 태우고 있는 것이지 뱃살을 태우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키토 식단을 시작할 때는 우리 몸을 지방 연소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는 탄수화물을 하루 30g 정도로 제한하고 단백질은 적당히 그리고 지방은 충분히 섭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약 25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데 탄수화물에서 5%, 단백질에서 16%, 지방에서 79% 정도의 비율이 됩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키토 비율입니다. 이 기간을 거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데 적응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방 적응이라고 합니다. 보통 며칠에서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이 적응 기간이 지나면 인슐린 수치도 안정되고 공복감도 줄어듭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적응 기간 이후에도 계속 같은 양의 지방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적응 기간 이후에는 식이 지방을 줄여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그대로 낮게 유지하고 단백질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지방만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섭취를 100g 정도 줄여서 하루 120g 정도만 섭취한다면 총 칼로리는 약 1600칼로리 정도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케토시스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부족한 에너지를 체지방에서 끌어다 쓰게 됩니다. 먹는 칼로리는 1600이지만 몸이 필요로 하는 칼로리가 2500이라면 나머지 900칼로리는 체지방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체중 감량의 원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배고픔과의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대로 지방에 적응되었다면 식이 지방을 줄여도 심한 배고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체지방을 에너지로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방을 줄였는데 극심한 배고픔과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아직 지방 적응이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징후 중 처음 4가지, 즉 지방이 체중 증가를 일으킨다, 지방이 피로감을 유발한다, 지방이 심장병을 일으킨다. 저지방 식단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의 주된 원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6가지 징후들, 설사, 변이 물에 뜨는 것, 트림과 더부룩함, 오른쪽 어깨 통증, 오른쪽 갈비뼈 아래 통증, 체중 감량 정체는 실제로 지방 섭취가 과하거나 지방 소화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지방을 섭취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진짜 신호들입니다. 특히 앞에 5가지는 담낭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담낭이나 췌장 기능이 좋은 분들은 상당량의 지방을 섭취해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이미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적은 양의 지방에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지방 섭취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좋은 품질의 지방을 선택하십시오. 올리브유, 버터, 코코넛 오일, 생선 기름, 동물성 지방 등 자연 상태에 가까운 지방이 좋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물성 기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탄수화물과 지방을 함께 과하게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 조합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셋째, 자신의 소화 능력에 맞게 지방 섭취량을 조절하십시오. 담낭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지방을 드시기보다 여러 끼에 나누어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체중 감량이 목표라면 지방 적응 이후에는 식이 지방을 적절히 줄여 체지방을 연소할 여지를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째, 몸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소화 불편, 특정 부위의 통증 등이 나타나면 무시하지 마시고 원인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젊었을 때와 다르게 소화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담즙 분비도 줄어들 수 있고 췌장 기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 이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이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에 맞게 식습관을 조절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방을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많이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 상태에 맞게 좋은 품질의 지방을 적절한 양만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이야기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